반갑습니다. 학업상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학업상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이제 뭐 여러분이 대학원 다니시면서 이제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학업상담을 공부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실제 만나보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커리를 쭉 짤 때 학업상담을 이렇게 짜는 학교도 있고 안 짜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업 상담을 공부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내용들이 학업 상담 배운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상담 이론과 실제라든지 뭐 이제 그 우리가 뭐 어떤 상담 이론 예를 들면 뭐 이제 인지행동 치료 아니면 게스탈트 치료 이런 것들은 거의 정형화돼서 워낙 이렇게 이제 공부도 많이 됐고 연구도 많이 됐고 해서 책 내용 자체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업 상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학업 상담 분야 자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확 연구가 많이 된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뭐 책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정형화된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이제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학업 상담을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선택 과목이니까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공부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이 내용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그 학업 상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자료를 찾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보통 학교에서 쓸 만한 교재를 찾아서 그걸 갖고 공부를 하셔도 공부하는 게 좀 충분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교재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요 교재는 안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교재는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좀 많이 달라서 이렇게 그 오늘부터 이제 쭉 다루게 될 이 학업 상담 내용이 이제 좀 안 맞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상담 이론 그리고 심리 이론들 전체 중에서 학업과 연관된 것들을 이렇게 좀 재구성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렇게 일관된 쭉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없습니다. 우리 교재가 그런 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쓴다 그러면은 이제 학업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이걸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상담적 이론은 어떻고 이렇게 쭉 커리를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기가 상당히 수월한데요. 이 학업 상담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시험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커리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좀 흐름이 생뚱맞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긴 이유는 여러분이 뭐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좀 생뚱맞은데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 뭐 이런 내용 이런 마음이 이제 드실 수 있는데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시고 자 그럼 이제 학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어쨌든 공부하는 거니까요. 공부를 이제 학생들이 뭐 학교에 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 물론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있고 머리가 나쁜 아이들도 있고 뭐 이제 그 가정 환경이 좀 좋은 아이들도 있고 좀 가정 환경이 나쁜 아이들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의 이제 그 공부를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평균 수준 이하의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평균을 잘 못 따라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중도 이탈하게 되는 학교도 안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이해해서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어떻게 이제 얘네들이 목표를 갖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학업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왜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이제 이해하는 거. 그다음 얘네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할까? 그래서 얘네들의 실력을 어떻게 어떤 전략, 학업 전략을 갖고 향상시키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학업 상담에서 주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업 문제라고 하는 거. 학업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여러분이 최근에 통계 연구된 것들을 보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영역 공부입니다. 공부.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죠. 청소년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발달 과제가 학업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학업과 관련된 문제는 청소년 삶 전반에 걸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얼마나 얘네들이 잘 성취해내는가, 결과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 관계라든지 부모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맺어지냐, 부정적으로 맺어지냐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절대적이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업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기에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발생한 어떤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학업 곤란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문제로 인해서 학업 곤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학업 곤란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떤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업 문제의 특성 두 번째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어휘력이 나죠. 이렇게 뭐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도 저희 애가 이제 그 딱 중학생인데요. 얘네들이 쓰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중학생 때 저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뭐 중학생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상당히 이제 낮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좀 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위주로 얘네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휘력이 잘 수반되지 않으면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쭉 해서 우리나라 말이구나는 아는데 그 말의 내용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 말은 들리니까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말은 들리는데 그 단어의 의미,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학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어휘력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를 따라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문장 또는 단락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업 문제를 호소하는 친구들 중에서 의외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어휘와 마찬가지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동그라미 3번에서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의 폭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전혀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학문을 다룰 때 이렇게 거부감이 많아서 잘 효과적인 접근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초기에 어떻게 도움을 잘 받으면 그래도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추론 및 원인 결과 인식력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뭔가 원인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해력이 좀 많이 낮아서 학업을 따라가는 데 좀 어려운 경우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단기 기억력이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공부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단기 기억력이 낮은 경우에는 뭐 그 주의 집중을 더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뭐 단기 기억력이 낮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업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는 친구들이 이제 학업에 문제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큰 2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정의 및 특성, 그러니까 학습 부진, 그러니까 뭐 이 뒤에도 용어에 대한 뭐 자세한 정의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 학습 부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습 부진이 이제 정의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정상적인 지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 능력 자체가 떨어지면 이상심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적 능력 자체가 떨어지면 지적 장애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학습 부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특수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능 자체는 정상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요. 지능이 정상적인데 이 친구들이 전학이라든지 가정 불화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사회 환경적인 요인 또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자기 정서적인 요인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자기 능력에 비해서 학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이럴 때를 학습 부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요 학습 부진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학습 부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초 학습 부진이라고 부르는 것과 교과 학습 부진. 기초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 이걸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교과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교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따라가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기초적인 학습 기능이나 학습 전략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준비가 얼마나 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과 학습 부진은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해당 학년 교육 과정에 제시된 최소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 교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따라갈 수 있냐라는 걸 잘 못 따라가는 경우를 교과 학습 부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요건으로는 인지적인 요인, 그다음에 그 학습 전략적인 요인, 신체적인 요인, 정서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런 요인들, 이제 여러 요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게 이제 뒤에 가서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요인과 뭐 어떤 정서적인 요인, 근데 그 학습 상담에서는 정의적인 요인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그건 뒤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좀 더 보시고, 어쨌든 인지적인 요인, 공부에 대한 전략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신체적인 요인이라든지 정서, 그다음에 환경,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학습 결함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이제 학습 부진 친구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만나보면 지능이 낮아서 학습이 부진하다기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라든지 친구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적 요인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모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학습 부진이 나타나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들입니다. 동그라미 리얼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원인,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겠냐, 이제 동기 자체가 결여돼서 뭐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 내가 뭐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동기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거랑, 또는 이제 교사가 기대를 수준이 아주 낮아서 이제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공부에 대한 기술 또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뭐 이제 커크라고 하는 학자는 뭐 교육과정 적응이 곤란을 겪는 친구들을 학습 부진 이렇게 부른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뭐 잉그램이라고 하는 학자는 학업 성적을 얻는데 장애를 보이는 학습자. 뭐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용어들이 이제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학습 지진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사용할 때는 지적 능력이 낮아서 성취가 낮게 나올 때를 학습 지진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이렇게 흔히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좀 뉘앙스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흔히 쓰진 않지만, 어쨌든 학습 지진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지적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IQ가 낮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적 능력이 낮아서 성취가 낮을 때 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학업 저성취라는 표현을 이제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논문 자료들을 찾아보거나 그러면 학업 저성취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학습 부진과 자주 중복해서 쓰이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부진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저성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습 부진이라는 용어를 쓸 때보다 저성취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뭐냐면, 결과에 초점을 많이 뒀을 때, 성취가 됐냐 안 됐냐, 요 결과에 초점을 많이 두었을 때 학습 저성취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학업 지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학습에서 발달 과업을 적절히 성취하지 못한 상태일 때를 학업 지체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린과 지체는 좀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습 장애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그 이상 심리에서도 학습 장애 진단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장애는 그 학습 장애 진단이 내려지는 대상자들을 학습 장애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이제 어떤 다른 요인들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지능이 낮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듣기, 말하기, 뭐 그다음에 산수, 쓰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학습장애 진단이 내려질 때는 뭐 읽기, 쓰기, 산수 이렇게 이제 세 개, 수학이라고 읽기, 쓰기, 수학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이제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영역 중에 하나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기능적으로 잘 따라오지 못할 때 이제 학습장애 이렇게 진단이 내려져요. 그래서 이런 학습장애 진단이 내려지는 그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적인 결손에 의해서 내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4번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학습 부진의 기준은 어떤 걸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학습 부진이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냐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진입하는 때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 이제 읽기, 쓰기, 기초 산수,
기초 수학 이런 것에 있어서 최소 성취 기준이 있는데 이 최소 성취 기준을 도달하지 못할 때 이제 학습 부진, 기초 학습 부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학업 성취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경이었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점에서 딱 측정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학업할 수 있는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기초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을 좀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초학습 부진을 이야기하는 좀 이렇게 특징적인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서도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학습 능력이나 지적 능력 뭐 이런 환경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성취, 결과를 중요시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도 보시면 뭐 이제 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있어 목표 수준을 20% 이상 달성하지 못했을 때 뭐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미음에서도 이제 그 발생 원인보다도 결과적으로 나타나지는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 그래서 결과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특징, 그러니까 학습 부진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인지적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정의적 특징, 환경적 특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정의적 이렇게 얘기하면 정의적이 뭐냐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인지적인 걸 제외한 걸 정의적이라고 해요. 환경적인 걸 빼고 내면에 있어서 우리 내면에, 그러니까 환경은 외부니까요. 외부에 있는 거 빼고 우리 내면에 있는 거, 내적인 것 중에 인지적인 걸 제외하면 그 정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 감정과 의지 이런 걸 이제 포함하는 개념 또는 뭐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 그러니까 행동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적 요소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지적인 걸 제외한 전부를 정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학업 상담에 있어서는 정의적이다라는 용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혼돈하지 않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걸 제외한 모든 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인지적인 특성 보시면 인지적인 특성은 여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인지적인 특성은 뭐 주의력이라든지 사고력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이제 부족할 때 이제 인지적인 특성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인지적인 특성 중에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 기억력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건 이제 인지적인 영역들이 되는 거니까요. 단기 기억력이 부족한 경우, 부진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영역이 기초적인 학습 기능이나 학습 전략 자체가 부족한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주의력이 부족해서 흥미 범위가 좁고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이 부족한 이런 경우를 이제 인지적 특성 중에 첫 번째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두 번째 이제 단기 기억력이 부족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줄 이제 그 뒷부분 가운데쯤에 보시면 중요한 정보를 회상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 기억력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그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넘어와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 기억력이 좋아야 감각 기억에 있는 걸 단기 기억으로 넘어와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고 장기 기억에 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이 단기 기억에서 활용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뭔가 기억했다가 활용하는 전체는 단기 기억에서 활용이 되는데 이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학습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죠. 열심히 외웠어도 이걸 끄집어내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이제 그 학습 기능이나 이제 전략 자체가 부족한 거고 기초적인 학습 기능 또는 학습 전략이 부족해서 이제 그 뭐 학습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인지적 특성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정의적 특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렇게 인지적인 요소를 제외한 인간 내적인 우리 내적인 나머지 전체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행동,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정의적으로 이제 그 학습 부진이 나타나는 그 이제
어떤 학습 부진을 가진 아이들의 특성은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느린 특성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적응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학습 부진 아들은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원인 귀속을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환경으로 돌리는, 그래서 이제 자기 내면의 어떤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탓을 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이런 경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사회성 그리고 학습 동기가 이제 부족한 그런 경향성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열등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자아 개념도 이렇게 좀 많이 낮은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감정 부전 장애라는데 기분 부전 장애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분 부전, 그러니까 이것도 DSM-4 형식인 거죠. 기분 부전 장애라고 이야기한 건. 어쨌든 그래서 우울한 경향성이 좀 많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혹은 뭐 의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의지를 갖고 하려는 어떤 자기 동기적 요소들이 낮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어떤 불안을 많이 느낀다라든지 우울을 많이 느낀다라든지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환경적 특성. 그 이제 학습 부진을 보이는 아이들의 이제 특성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환경적인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 자체가 이제 어떤 일방적인 양육 태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뭐 그 교류를 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잘 안 하고 일방적인 양육 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너무 이렇게 안 쏟는다든지 이런 경향성이 좀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불안정한 가족 분위기,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부부 갈등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어떤 뭐 자극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자극을 자꾸 한다든지 이런 거, 또는 부모의 기대가 과잉이라든지 과소하다든지 이런 거, 적절한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잉하다든지 과소하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주변 환경들이 만들어질 때, 또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친구 관계에 어떤 결손이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환경적으로 그런 이제 경향성이 좀 높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서는 학습 부진의 요인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위에서는 뭐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이렇게 본 건데요. 여기서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본 거죠. 그래서 능력 요인이라든지 인지 요인, 정서적 요인,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본 거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뭐 능력 요인은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지능입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이 나타나지는 건 지능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뒤에서도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요인에서는 공부에 대한 태도, 동기. 이건 이제 위에서는 정의적이라고 봤습니다만 여기서는 인지적 요인으로 구분한 거고, 정서적 요인으로는 우울, 뭐 어떤 불안,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리고 행동적 요인은 어떤 전략, 뭐 조절 능력,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물리적 환경도 환경이고, 그다음에 심리적 환경도 환경. 그래서 이런 환경적 요인이 어떤 학습 부진을 나타내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건 학습 부진의 이제 요인별로 개인 혹은 환경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개인 요인 중에 변화 가능한 것과 변화 불가능한 것, 그다음에 환경 요인들 중에 변화 가능한 것과 변화 불가능한 것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뭐 한 문제당 1분씩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나 그럴 시간은 없는데요. 요런 문제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만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가로 4번에서 그럼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 수업 전략들은 어떤 수업 전략을 가질 수가 있겠냐?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제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긴 한데요. 동그라미 1번에서 적응 수업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학습 부진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도달해야 될 목표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끌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제 좀 어려운 단어, 좀 전문적인 단어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리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준에 맞는 어떤 과제를 제공해 줘야 된다. 너무 많거나 너무 이렇게 어려운 과제는 좌절하게 되니까 미음에서는 이제 특별한 교재 또는 특별한 자료들을 이제 활용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 비읍에서는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된다. 얘네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시옷에서는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기억하고 독서 방법, 시험 준비, 노트 필기 이런 아주 세부적인 학습 기술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학습 기술을 지도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교정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 맹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결해 나가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학습이 돼야 된다.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두 번째 줄에 학습자를 변화시키는 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꾸 관찰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디귿에서는 개별적으로 진단을 해서 개별적인 맞춤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이라고 하는 건 맹점, 약점을 이렇게 어떤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좀 많이 맞춘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목표 설정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부진 아들이 학습 부진 아들은 목표 자체를 안 갖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단계적인 갑자기 뜬구름 잡는 그러니까 뭐 전교 1등이 되겠다 뭐 아니면 뭐 영어 100점을 맞겠다 수학 100점을 맞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면 안 하고 말죠.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단계적인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이제 단기 목표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는 게 좋다. 스마트 원칙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뭐 행동적으로 표현되고 현실적이고 기간 제한적인 그러니까 시간 제한적인 이런 목표가 스마트 목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시급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습 문제를 다루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구랑 갈등이 아주 심각해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학습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가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학습 부진아가 제일 문제시하는 거, 제일 어려워하는 걸 먼저 다뤄주고 나서 학습 문제로 넘어가야 상담이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를 이제 좀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니? 라고 이제 이렇게 학습하는 방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뭐 노트를 가져오라든지 아니면 뭐 암기장을 가져오라든지 아니면 너 숙제를 어떤 식으로 하니라고 뭐 하는 걸 이제 보여달라라든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얘기하는 건 이 친구가 자신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뭐 이렇게 강점으로 갖고 있는 거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접근을 하고 그래서 성과를 자기가 경험하고 뭐 내가 그래도 이건 잘할 수 있구나 해서 이 성공 경험을 다른 것으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지능 수준이라든지 이런 심리 검사 도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이제 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맹점 뭐고 한계는 뭐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다음 동그라미 5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부모와 자녀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가운데쯤에 있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혹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도록 시켜보는 거 이런 것도 효과적인 상담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지식인 그 부분에 보시면 학습 과진화 부진하는 학습이 떨어지는 거고 학습을 과진화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잘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평균보다 이제 과하게 잘하는 이런 친구들. 학습 과진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높은 성취 수준을 갖고 있다. 기대되는 것보다 높은 성취를 이뤄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를 수용하고 불안이 낮고 낙관적인 특성들이 있고 그 내적 통제, 외적 통제가 아닌 자기 내면에서의 통제. 그러니까 자기 즐거워서 공부한다든지 공부 안 하면 때려 아니면 공부하면 뭐 줄게 이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미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긴장감, 과도한 긴장감은 공부를 방해하니까요. 어느 정도의 긴장감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도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학습 과진아들의 특징입니다. 뭐 이런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상담하게 되는 아이들은 학습 부진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